아버님, 또 그 더러운 폐지 주우러 가시게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새벽 6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주택가. 저는 평소처럼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박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현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애 친구 엄마가 그러는데 태민이 할아버지가 폐지 주우러 다닌다고 애들이 놀린대요. 저희가 이렇게 가난해서 할아버지를 일 시키는 줄 알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읽어온 대한전자, 세장직에서 은퇴한 지 5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며느리는 제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진짜 요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여기 계시면 저희도 힘들고 아버님도 힘드시잖아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제가 짐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손자 태민이는 멀찍이 서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아들 준호는 회사 간다며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도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에휴, 저 양반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하는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 손수레 안에 담긴 폐지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봉사의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폐지 줍는 노인이 사실은 제 이름은 김영철입니다. 올해 75세입니다. 저는 30년간 몸담았던 대한전자 회장직에서 은퇴했습니다. 국내 전자부품 업계 3위 기업으로 키워낸 회사였습니다. 직원 3,000명, 연매출 5천억 원. 제가 1990년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이룬 성과였습니다. 은퇴식 날, 저는 임직원들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제 은퇴 소식을 언론에 알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떠나고 싶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저는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주식은 재단에 기부하고 여의도 펜트하우스는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는 노원구 중계동 30평대 아파트 근처 작은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아들 준호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중소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퇴직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며느리가 제 은퇴 다음 날 물었습니다.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적당히 받았어. 적당히요? 정확히 얼마예요?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죠. 며느리의 눈에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 돈이니까 걱정 말아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저는 새벽 폐지 수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습니다.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기부는 한계가 있다는 것. 몸으로 직접 움직이는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 노원구청 환경미화과와 협의해서 제가 수거한 폐지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그 수익금은 전액 독거노인 지원금으로 쓰이도록 했습니다.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중계동 일대를 돌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아침 8시면 구청 수거 차량이 와서 가져갔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새벽에 산책 나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2021년 3월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벽 6시.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함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저를 며느리가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 운동을 나왔다가 저를 본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폐지를 주워요? 아버님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 두리번거리며 황급히 저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돈이 그렇게 없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하시든가. 왜 이런 창피한 짓을 하세요? 며느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이야. 돈 때문이 아니라. 봉사요? 폐지 줍는 게 무슨 봉사예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태민이가 얼마나 놀림 받겠어요? 그날부터 며느리의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아버님 식사는 따로 차려드릴게요. 아버님은 간단하게 드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저녁 식탁에 가족들은 삼겹살을 먹는데 제 앞에는 김치찌개만 놓였습니다. 아버님, 거실 TV는 저희가 봐야 하니까 방에서 보세요. 제 방에 낡은 소형 TV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손자 교육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태민이가 대학 들어가는데 며느리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매번 적당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제가 인색한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또 폐지 주우러 가셨어. 손자 태민이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지만 거실,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아, 진짜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놀려 할아버지가 폐지 줍는 거 보고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안대. 아이고, 우리 태민이 속상하겠다.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며느리는 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버님, 태민이가 놀림받는데요. 제발 폐지 줍는 것 좀 그만하세요. 미수가, 이건 봉사활동이라니까. 봉사요? 남들 눈에는 가난한 노인이 폐지 줍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 체면 좀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아무 말 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등에 박혔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셔서 자꾸 밖에 나가시려고 해요. 폐지 줍는 건 강박증 때문이래요. 병원에서 약 처방받아 드리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김 할아버지 딱하시다. 자식들이 돈도 안 들이나 봐. 저 나이에 폐지를 주우시다니. 며느리가 잘못 만난 거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연민이 섞인 눈빛.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시선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1년 7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지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아버지는 건강하신데 건강해도 혼자 계시는 게 나아. 여기 계시면 태민이도 힘들어하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요양원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사귀시고 좋잖아. 하지만 아버지가 싫어하실 텐데 설득해봐. 아니면 내가 할게.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요양원? 나는 여기가 좋은데. 아버님. 거기는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대요. 또래 분들도 많고요.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난 여기가 편해. 요양원은 안 가.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우리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이 폐지 주우시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태민이는 학교에서 놀림 받고요.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하면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 눈에는 가난한 노인이 폐지 줍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며느리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학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하루 두 끼만 주었고 반찬도 형편없었습니다. 아버님, 나이 드시면 적게 드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냉난방을 제 방에서만 제한했습니다.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요. 아버님 방은 문 닫고 계세요. 폭염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위에 방에서 쓰러졌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해서 실내 온도가 35도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손자 태민이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열사병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냉방이 안 되는 곳에 계셨나 봅니다. 이 더위에 노인분을 왜? 그게 저희가 외출하는 사이에 아버님이 에어컨을 안 켜셨나 봐요. 제가 분명히 켜드렸는데 며느리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입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준호야, 나는 여기가 좋아. 요양원은 싫어. 아버지, 거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싫다고 했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태민이 대학 등록금, 생활비. 저희 부부 생활비까지 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은 나가요. 아버님 용돈까지 드리기 힘들어요. 내 용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떡해요? 폐지 주어서요? 그게 말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가시면 연금이랑 기초생활비 지원받으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지내실 수 있어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요. 결국 며느리가 원하는 건 제가 요양원에 가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절대 안 가.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서 폐지나 주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망신시키면서? 그건 봉사활동이라고. 봉사? 웃기지 마세요. 그냥 가난한 노인이 푼돈 벌려고 폐지 줍는 거지. 며느리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아들 준호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며느리에게 천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더니 비웃었습니다. 에휴,
끝까지 고집 부리시네. 그러시다가 또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의 학대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식사는 직접 차려 드시고 설거지도 하세요. 저도 일하러 나가야 해서 바빠요. 며느리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며 집안일을 제게 떠넘겼습니다. 빨래도 아버님 것만 따로 하세요. 세탁기 쓰는 법은 아시죠? 청소는 아버님 방만 하세요. 거실이랑 다른 방은 저희가 할게요. 사실상 집에서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 태민이도 저를 피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 오는데 방에 계세요. 할아버지, 얘기 나올까 봐. 제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계세요? 안녕하세요.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과장되게 인사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친정어머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시아버지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폐지 주우러 다니시고 돈도 하나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던데? 맞아. 그냥 중소기업 다니셨나 봐. 연금도 얼마 안 나온대. 에휴. 딸아, 내가 고생이 많네. 그런 시댁에 시집 갔으니 두 사람은 제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험담을 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제가 평생 이룬 것들, 제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겨울옷은 아버님 돈으로 사세요. 저희는 태민이 옷 사는 것만으로도 빠듯해요. 며느리는 제게 낡은 패딩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남편 옛날 거인데 아버님 입으세요. 버리려던 건데 아까우니까. 저는 그 패딩을 입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며느리가 할아버지 잘 안 챙겨주나 봐요. 옷도 그렇고. 아니에요. 잘 챙겨줘요. 거짓말. 다 보여요. 할아버지 요새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슈퍼 아주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6개월 새 10kg이 빠졌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치킨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김치말이와 라면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문틈으로 거실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치킨 맛있다. 그치? 오빠가 사온 거야. 비싼 건데. 아빠 최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봤습니다. 대한전자 창립 20주년 기념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만세 플래카드도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추운 거리를 걸으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손자 태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태민아, 왜 나왔어? 추운데. 할아버지, 저 미안해요. 태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알아요. 저도 할아버지 피했잖아요. 미안해요. 저는 태민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 정말 폐지 주어서 돈 버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민이에게 진실을 말해줄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이 일이 좋아서 해.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 왜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태민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태민이가 주머니에서 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용돈으로 산 거예요. 할아버지 아침 제대로 못 드시는 거 알아요. 저는 빵을 받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태민아. 태민이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빵을 먹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희망보다 시련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요양원 입소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양원 3군데 알아봤어. 이번 달 안에 아버지 모시고 가봐야 해. 그래도 아버지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의? 아버지 건강 안 좋으시잖아. 우리가 결정하는 수밖에. 며느리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버님, 오늘 병원 검진 가는 날이에요. 병원? 나 안 아픈데. 정기 검진이라고요. 나이 드시면 자주 검진 받으셔야죠.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차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아, 잠깐 들를 데가 있어요. 금방이에요. 며느리는 차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요양원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야? 요양원이에요. 아버님, 그냥 한번 보기만 해요. 구경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 요양원 안 간다고 했잖아. 구경만이라고요. 보기만 하고 가면 되니까. 그냥 들어가 봐요. 며느리는 반강제로 저를 끌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나와서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미숙님 되시죠? 전화로 얘기 나눴던. 네, 맞아요. 이분이 저희 시아버님이세요. 원장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 한번 둘러보실래요? 난 관심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님, 그냥 한번 보세요. 여기 시설 정말 좋대요. 요양원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긴 했습니다. 노인들이 TV를 보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여기 입소하시면 하루 3끼 식사 제공되고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합니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있고요. 원장이 설명했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월 25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시면 정부 지원이 나와서. 아버님은 연금 받으세요. 그걸로 충당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집에 갈 거야. 난 여기 안 온다.
며느리가 쫓아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좋잖아요. 깨끗하고 사람들도 많고. 싫어.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아버님 집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집인데. 며느리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아버님 쫓아내려는 거잖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버님을 위해서예요. 여기가 훨씬 나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택시를 타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기 차를 타고 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와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폐지 주우시는 것부터 잘못이에요. 동네 망신이라고요. 그게 뭐가 나빠? 봉사활동이라고 몇 번을 말해. 봉사요? 누가 믿어요? 가난한 노인이 푼돈 벌려고 태지 줍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고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아버지가 요양원 가기 싫대요. 제가 좋은 데 알아봤는데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준호야, 너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거냐?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어. 나는 절대 요양원 안 간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떻게든 설득해야 해. 아버지 계속 여기 계시면 우리 가정이 무너져. 하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사 가든지. 아버지, 여기 두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까지만 여기 계세요. 다음 달에는 요양원 가셔야 해요.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아버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로 줄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가시면 하루 3끼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한 끼만 드리는 게 나아요. 식비도 아끼고 난방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버님 방은 이불로 버티세요. 2월 추위에 저는 이불 3장을 덮고 잤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병원 가세요. 가기 싫어. 그럼 알아서 하세요. 며느리는 약 하나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근처 약국에 가서 제 돈으로 감기약을 샀습니다. 약사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세요? 아니, 아들이랑 같이 살아. 그럼 아들이 약 사주지 그래요? 바빠서 그래. 약사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지만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2022년 3월, 며느리는 요양원 입소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서명하세요. 이게 뭐야? 요양원 입소 동의서예요. 다음 주에 입소하시는 거예요. 나는 동의 안 했어. 아버님 동의 없어도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며느리는 계약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난 절대 안 가.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아버님 인생. 웃기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대한전자 현대표이사 최성민의 번호였습니다. 제가 은퇴하며 경영권을 넘긴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2년 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민 대표님. 김영철입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네. 자네는? 회장님. 덕분에 회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작년보다 20% 늘었고요. 잘 됐네. 성민 대표.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세요. 회장님.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나? 네. 무슨 일이신데요? 가족들에게 보여줄 게 있네. 최성민 대표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언제 가면 될까요? 3월 15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와주게.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손자 태민이가 대학 장학금 신청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장학재단 추천서가 필요한데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장학재단이야? 미래인재 장학재단이요. 엄마가 찾아줬는데 여기 장학금이 엄청 많대요. 한 학기에 500만 원씩 준대요.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움찔했습니다. 미래인재 장학재단. 그것은 제가 20년 전에 설립한 재단이었습니다. 대한전자 수익금의 일부로 만든 장학사업이었습니다. 그 재단 이사장이 누군데? 잠깐만요. 태민이가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김영철 이사장님이라고 나오는데요. 할아버지랑 이름이 똑같네. 그래? 할아버지. 혹시 이사장님이 할아버지 친척이에요? 아니야. 그냥 동명이인이야.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태민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태민아, 장학금 신청했어? 응. 엄마, 근데 이 재단 이사장 이름이 할아버지랑 똑같아. 뭐? 어디 봐? 며느리가 휴대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김영철? 진짜 동명이인이네. 근데 이 사람 대한전자 창업자래. 엄청 부자인가 봐. 며느리는 관심 없다는 듯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준호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대한전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씨, 대한전자에서 우리 회사 부품 납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대한전자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한테요? 네. 이상하게도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성급금도 주겠다고 하고 준호는 기뻐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대한전자에서 우리 회사한테 납품 제의가 들어왔대. 대한전자. 그 큰 회사? 응. 이거 대박이야.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 매출이 2배는 늘어날 거야. 며느리도 기뻐했습니다. 잘 됐네. 그럼 우리도 여유 생기겠다. 저는 거실 구석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한전자에서 연락이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최성민 대표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성민 대표, 내 아들이 다니는 회사 좀 도와줄 수 있나? 물론이죠, 회장님. 어느 회사입니까? 테크솔루션이라는 중소기업이네. 부품 납품 계약을 좀 해주게.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아들, 가족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미수가, 너희 시아버지 폐지 주우신다며? 응, 그게 좀 창피해. 근데 나 오늘 신기한 거 봤어. 노원구청 환경과장이 어떤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거 봤거든. 그 할아버지가 폐지 주우시는데 구청 과장이 90도로 인사하더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근데 그 할아버지 옷이 너희 시아버지가 입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았어.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우리 시아버지한테 구청 과장이 왜 인사를 해? 말도 안 돼. 나도 이상하긴 한데 혹시 너희 시아버지 예전에 공무원이셨어? 아니, 그냥 회사원이셨어. 중소기업. 며느리는 그 얘기를 흘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원구청 환경과장은 제가 매년 기부금을 전달하는 창구였습니다. 폐지수거 봉사를 시작할 때 접주를 구했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 최성민 대표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입지 않았던 양복이었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왜 양복을 꺼내셨어요? 어디 가세요? 내일 손님이 와. 손님. 누구요? 알게 될 거야.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들은? 손자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청소를 하세요? 손님 오니까. 누가 온다고요? 오후 2시에 알게 될 거야. 며느리는 찜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저는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차려입으세요?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도대체 누가 오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성민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고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최성민 대표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들어오게. 며느리와 아들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낯선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소개했습니다. 대한전자 최성민 대표이사네.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한전자요? 네.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최성민 대표의 말에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 며느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라고 하셨어요? 네. 김영철 회장님 아니십니까? 최성민 대표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개하지. 나는 대한전자 창업주의자 전 회장 김영철이야.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준호도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성민 대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게 회장님 명함입니다. 대한전자 창업주 김영철 전 대표이사 회장, 현 이사회 명예이장. 며느리는 명함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대한전자를. 그래. 내가 1990년에 세운 회사야. 30년간 운영하다가 2020년 12월에 은퇴했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는 조용히 은퇴하고 싶었어. 화려한 삶은 충분히 살았으니까. 최성민 대표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현재 회사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가족분들께서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성민 대표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대한전자는 현재 직원 3,200명, 연매출 6,500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 20% 성장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6,500억? 네, 회장님께서 남기신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 재산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성민 대표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내 개인 재산은 묻지 마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일을 숨겼느냐는 거지.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숙 씨,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나?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구두 닦기 집이라고 했던 그 시어머니 말이 생각나나? 당신도 나를 태지 줍는 가난한 노인으로만 봤잖아. 아버님, 저는 식사를 줄이고 난방을 끊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왜? 내가 짐이니까. 돈도 없고 쓸모없는 늙은이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준호야,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다만 아내 말에 휘둘렸을 뿐이지. 하지만 그것도 잘못이야.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최성민 대표를 보았습니다. 성민 대표, 미래인재 장학재단 자료도 보여주게. 네, 회장님. 최성민 대표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래인재 장학재단은 회장님께서 2002년에 설립하신 재단입니다. 지난 20년간 1만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총액 500억 원입니다. 손자 태민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재단을? 그래, 태민아. 내가 신청한 그 장학금, 재단이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태민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최성민 대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은퇴하신 후 노원구청에 기부하신 금액이 매년 5억 원씩, 총 25억 원입니다. 독거노인 지원금으로 쓰였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폐지 주우신 건 봉사활동이었어.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하지만 당신은 믿지 않았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많은 걸 배웠어. 돈으로만 기부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았지. 몸으로 직접 움직이는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폐지를 주우면서 동네 어르신들도 만나고 환경도 지키고 그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였어. 나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었어. 며느리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나를 인간 이하로 대했어. 식사를 줄이고 추위에 떨게 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성민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가족분들과 얘기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 고맙네. 성민 대표, 회장님, 언제든 연락 주세요. 최성민 대표는 다시 한번 90도로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손자 태민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태민아,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지.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피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태민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태민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아직 어리니까 앞으로 잘하면 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제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숙 씨, 일어나세요. 아버님, 제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며느리는 제 바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한 행동들, 한 말들, 그게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알아요?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진작 알았어야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시험했어요. 내가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당신들은 돈과 지위가 있을 때만 사람을 대접하는구나 싶었죠.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준호야, 말만으로는 부족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나랑 같이 폐지 주우러 다녀봐. 네, 직접 해봐.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럼 알게 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며느리에게도 말했습니다. 미숙 씨도 일주일에 한 번씩 노원구, 곡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는 좀 쉬어야겠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손자 태민이가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장학금 받아도 될까요? 저는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게 할아버지가 만든 재단이니까. 열심히 공부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밝혔지만 마음이 홀가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상처가 오고 갔는지.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아들 준호가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준호는 운동복을 입고 장갑까지 준비했습니다. 진심이냐? 네, 아버지. 제가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부자는 나란히 새벽거리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준호는 낯설어 했습니다. 아버지, 폐지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재활용 수거함이나 가게 앞에 놓여 있어. 보이는 대로 주우면 돼. 첫 번째 폐지를 주울 때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제가 줍는 거예요? 그래. 더럽다고 생각되면 장갑 끼고 해. 준호는 조심스럽게 폐지를 집어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김씨 아들 아냐? 맞아. 아버지랑 폐지 주우러 다니나 봐.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래서 포기할 거냐? 아니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폐지를 주었습니다. 1시간 후, 손수레는 폐지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는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래, 매일 이렇게 2시간씩 했어. 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냥 돈 벌려고 폐지 주우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정말 힘든 봉사활동이네요. 봉사는 원래 힘든 거야. 쉬우면 누구나 하지. 구청 수거 차량이 왔을 때 환경과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환경과장은 저에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회장님이라고? 김 과장. 내 아들이야. 오늘부터 나랑 같이 봉사할 거야. 아, 아드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환경과장은 준호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구청 과장님이 왜 이렇게 예의 바르게? 내가 매년 5억 원씩 기부하거든. 독거노인 지원금으로.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미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준호 씨,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했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아버님 좋아하실 만한 음식 준비했어요. 고맙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눈치를 봤습니다. 아버님, 음식 괜찮으세요? 맛있어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며느리의 과잉 친절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부터 복지관에서 봉사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님 방 난방도 다 시켰어요.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오후 대한전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손잡은 태민군 장학금 신청 승인됐습니다. 최성민 대표의 전화였습니다. 그래, 고맙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언론에서 회장님 봉사활동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 돼. 조용히 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폐지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3번씩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손자 태민이는 장학금을 받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복지관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복지관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독거노인이신데 아버님이 기부하신 돈으로 생활하신대요. 그래서 제 시아버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른다고.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선한 일을 하시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대한전자와 계약 확정됐어요.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이 2배로 늘어날 것 같아요.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어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아버님 용돈도 드릴 수 있어요. 용돈은 됐어요. 나는 돈이 필요 없어. 그래도 아버님,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사람 도와줘요. 어려운 이웃들 말이에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손자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봉사 동아리 만들었어요. 그래, 잘했다.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저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복지관에서 봉사하기로 했어요. 저는 태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구나, 태민아. 그날 밤, 제 방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세요? 그래, 들어와. 준호는 방에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데도 막지 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아내 눈치만 보고 아버지는 돌보지 않았어요. 준호야. 네, 아버지. 내가 약했던 건 맞아. 하지만 이제 달라졌잖아. 그걸로 됐어. 아버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부자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대한전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30주년 기념식에 오시겠습니까? 최성민 대표가 전화했습니다. 아니, 안 갈 거야.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지만 회장님께서 창업하신 회사인데 자네가 잘하고 있잖아. 나는 필요 없어. 최성민 대표는 아쉬워했지만 존중해 주었습니다. 대신 그날 저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대한전자 30주년이요. 고맙다. 아버지가 만드신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복지관에서
정식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어요. 그래요? 네.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매일 가기로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허영심과 욕심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사람 사는 게 뭔지 알았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잘 깨달았네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손자 태민이가 대학 봉사 동아리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봉사왕으로 뽑혔어요. 오, 정말 잘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본을 보여주셔서 저도 따라 할 수 있었어요. 태민이는 상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상이에요. 저는 태민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내 상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야. 가을이 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저와 함께 새벽 폐지 수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혼자? 네. 아버지는 이제 쉬세요. 제가 대신할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겠다면. 네. 아버지. 이 일의 의미를 이제 알았어요. 계속하고 싶어요. 준호는 이제 당당하게 폐지를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준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요새 매일 봉사하시네요? 네.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대한전자 회장님이셨다며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건 아버지의 봉사 정신이에요. 미래인재 장학재단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시상식에는 꼭 오셔야 합니다. 손자분도 수상자 중 한 분이시고요. 최성민 대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태민이가 수상한다고? 네.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됐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서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알았네. 가지. 시상식 날.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공식 석상에 나갔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함께 갔습니다. 할아버지, 떨려요.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떨지 마.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시상식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장학생 시상입니다. 김태민 학생. 태민이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태민이에게 직접 상을 주었습니다. 축하한다. 태민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태민이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셨지만 은퇴 후에도 폐지를 주우며 봉사하셨습니다. 장래가 숙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시는지.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저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변했고 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뭔가? 아버지, 저희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이사? 네. 하지만 아버지는 여기 그대로 계시는 게 어떨까 해요. 아버지한테는 이 집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집에서 살면서 아버님을 힘들게 했잖아요. 이제는 아버님 혼자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사는 안 해도 돼. 하지만 우리 같이 살자.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 가족이잖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1년 전 이날, 저는 방에서 혼자 라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고 있었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습니다. 고맙네요. 아버지, 건배하시죠. 준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 온 가족이 잔을 부리쳤습니다. 식사 후 태민이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려요. 뭔가? 선물을 열어보니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인데 네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할아버지 방에 걸어 두세요. 저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보시라고요. 저는 액자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태민아. 그날 밤, 저는 액자를 방벽에 걸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창을 열고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하늘에, 운명에, 아니면 제 자신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제야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10, 9, 8, 7. 함께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셋, 둘, 하나.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님,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세 사람을 한꺼번에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모두.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2022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해였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해였다. 폐지를 주우며 학대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앞으로도 폐지수거 봉사를 계속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 일을 내 가족과 함께. 일기를 덮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저는 여전히 폐지를 줍습니다.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 준호가 함께하고 며느리 미숙도 주말이면 동참합니다. 손자 태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래인재 장학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재단에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복지관에서 공사단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해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를 자신들만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씁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 동네 사람들도 이제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봅니다. 김 회장님, 오늘도 봉사 나오셨어요? 네, 해야죠.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수레를 끕니다. 75세에서 78세가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폐지를 주우며 걷는 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어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이 일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진심으로 저를 이해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나갑니다. 찬바람이 불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폐지를 주우며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진짜 행복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라고. 저는 대한전자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냥 폐지 줍는 김영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